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최진봉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수도권에서는 일주일 뒤로 연기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델타 변이의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델타 변이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영국 연결해서 현지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응하는 최선책은 백신 접종 완료인데요. 백신의 효과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더 특별한 게스트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천의대 예방의학과의 정재용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정 교수님, 원래 7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시작하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수도권 지역에서 일주일 더 연기하기로 했다,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엄중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확진자 숫자를 보실 때에는 항상 하루하루 단위의 숫자를 보시기보다는 일주일 동안의 평균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런데 일주일 동안 평균 확진자 숫자가 조금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고요. 네. 우리가 확진자 수 변화의 방향을 볼 때에는 확진자를 늘리려는 힘과 감소시키려는 힘을 구별해서 봐야 되거든요. 확진자를 늘리려는 힘 같은 경우에는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돼서 확산된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통해서 이제 방역 의식이 해이해진다거나 그런 것들이 확진자를 늘리는 방향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확진자를 감소시키려는 힘은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는 것인데 일시적으로 그 균형이 깨어졌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도권은 일주일이 연기가 됐지만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원래대로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괜찮을까요? 사실 그 부분이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휴가철하고 맞물려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도권이 지금 현 단계에서 2단계인 상황에서 이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돼 있는 상황이 그대로 가면서 지금 비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 모임 제한이 없어지는, 그러니까 유예가 돼서 그냥 뭐 8인 이상 되는 데가 좀 있고, 일부 지역은 아예 지금 유예 조치도 없어가지고 완전히 풀리는 지역이 몇 군데 있거든요. 매번 이제 수도권에서 유행이 커지고 나면 한 2, 3주 간격 있다가 이제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제 지방으로 이제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들이 맞물렸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달라지니까 풍선 효과는 훨씬 더 크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모임을 이미 방역 완화가 될 거라 생각해서 모임을 했던 사람들이 방역 완화가 안 돼 버리니까 지방으로 그냥 뭐 요새 연기해서 그냥 지방에서 모이면 되지, 이런 식의 상황들로 바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고, 이게 휴가철하고 맞물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좀 우려가 돼서 그러니까 수도권의 유행 상황이 앞으로 2, 3주 있다가 이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유행 상황으로 만들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그런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민들이 같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최근 이제 유행 상황을 보면요, 20대를 중심으로 확산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방접종을 받지 않는 청장년층들의 감염이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환자 수 증가를 견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20대 젊은이들에게 빨리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고 있고, 또 그런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 결국 방역 대책 어떻게 세워야 된다고 보십니까? 백신 접종이 우리나라에서는 고연령층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의 효과가 발휘가 되면서 고연령층에서는 감염률이 떨어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면 고연령층의 감염률이 떨어졌기 때문에 확진자 숫자는 똑같은 600명, 700명, 800명이라고 하더라도 젊은 층의 확진자 숫자가 비율상 더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방역에 있어서는 조금 더 어려운 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좀 나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인 활동 범위가 조금 좁고 접촉량이 좀 적은 경향들을 보이는데, 젊은 분들이면 젊은 분들일수록 접촉량이 많기 때문에 같은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더라도 조금 더 전파력이 높은 경향들을 보이는데요.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백신이 효과적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영국이나 유럽이나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매우 치명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대한 접종이 아직까지도 몇 %는 접종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2차 접종
접종을 마치지 않으신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방역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우리가 특징을 보면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이러한 특징이 지금 말씀하신 델타 변이의 영향이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델타 변이가 주된 바이러스의 유행을 선도하고 있지는 않은데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변이 바이러스도 일단 유행을 하려면 일단은 유행 상황이 악화가 돼야 그 중에서 비집고 들어가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주된 바이러스로 바뀌어 나가는 건데 통제가 제대로 되면 변이 바이러스 통제도 같이 되니까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상황도 최소화시킬 수 있는데 지금의 상황은 특히 젊은 층에서의 그런 감염과 맞물려 가지고 유행이 되는 상황이라 유행 상황 통제가 안 돼 버리면 델타 바이러스 거기에 끼어들어서 유행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확 늘어나는 유행 패턴들을 보일 수 있는 상황들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특히 수도권에서 이번에 이제 그나마 이제 유예가 돼가지고 유흥업소라든지 뭐 그런 이제 뭐 카페라든지 식당의 영업 시간 다시 여시로 제한되기는 했었지만 만약에 이게 느슨해져서 그 시간이 확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젊은 층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접촉들이 일어날 수 있고 또 훨씬 더 많은 집단 발병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 그런 와중에 델타 변이가 아주 그냥 지역사회 내 아주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었을 뻔했기 때문에 지금의 수도권에 대한 그런 방역의 유예 한 일주일 동안 현재의 단계를 유지하기로 한 거는 일단은 다행으로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방역이 완화 안 됐는데 이미 시작됐잖아요. 그렇죠. 유행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미 이완된 부분을 이번에 유예된 게 그만큼 돌릴 수 있을 건가가 앞으로 1, 2주의 방역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 같습니다. 네. 자, 델타 변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고민이 많고 또 델타 변이가 우세종이 됐을 때 우리가 또다시 확산세가 증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 국민의 약 60%가 2차 접종까지 접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고 있는 영국의 상황이 이런 면에서 반면교사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저희가 영국 현지를 연결해서 현지 상황이 어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국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박옥진 선생님을 연결하려고 하는데요. 자, 박 선생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연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현재 계시면서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의 증가 늘고 있는 상황 어떻게 느끼고 계시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그 영국의 백신 접종 상황을 보면 1차 접종을 마친 성인 인구는 84% 이상이 되고요. 그러니까 4,400만 정도가 이미 1차 접종을 마친 상태고 그리고 2차 접종은 62%인 3,200만 정도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의 이 델타 변종 확산 감염률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영국 정부는 지난 21일 날 영국의 록다운을 완전 해제할 계획이었거든요. 근데 이 해제 계획을 3주간 연기를 하고 이 3주 동안 더 많은 국민들이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박 선생님 보실 때에 초기의 코로나 상황과 델타 변이 확산으로 해서 다시 확산세가 증가하는 상황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보기로는 델타 변종 감염 확진자 증가의 주요 요인은 사실 초기에 코비드-19이라든지 알파 변종이라든지 이런 그 코로나 변종이나 것들에 비해서 델타 변종은 그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른 것이 주 원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록다운의 단계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국민들이 이 바이러스 방지 예방 기본 수칙에 대한 그 수칙을 따르는 일이 좀 느슨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은 처음 코로나가 발생하고 난 이후로 마스크를 쓰기, 그다음에 사회적 거리 유지하기, 손을 수시로 닦기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그 록다운 단계가 서서히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수칙을 지키는 것을 다 따르지 않고 이제 개인적 행동을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감염률을 확산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경계심이 좀 흐트러진 게 문제가 아니겠나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원래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넉다운 같은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또는 완화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컸을 텐데 일단 박 선생님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시 연기가 돼서 록다운을 지속하는 것에 대한 심정이 어떠신지 하고 주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일단 정부가 지난 21일 완전 록다운 해제를 하기를 한 것을 3주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전 잘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언제 이 코로나 변종이 발생하는 문제라든지 확산이 되는 것들이 끝나나 하는 그런 답답함과 지루함을 뭐라고 사실은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여행도 제한적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가족이 한국에 계신데 내가 원하는 만큼 한국에 가서 만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직장에서 휴가를 내서 가면은 한국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고 돌아오면 영국에서 자가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건 사실 꿈도 꾸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주 안타깝고 답답하죠. 박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방역당국도 그렇고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경계심을 풀면 안 되겠다. 우리가 백신 접종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완전히 종식될 때까지는 끝까지 개인 방역 철저히 지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 연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에 연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정 교수님, 영국 상황을 직접 현지에 있는 분을 연결해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게 어떻게 느끼셨는지가 궁금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데 이 영국의 사례가 도움을 줄지 이런 부분들은 궁금하거든요. 전문가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영국의 상황을 보면서 희망과 우려, 희망이 계속 교차가 되고 있는데요. 영국의 상황을 처음에 봤을 때에는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그 정도로 심각하게 코로나19가 유행했던 국가가 유행이 잦아들고 어느 정도 통제가 될 수 있다는 면에서 희망을 봤었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유입이 되면서 확산세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면서 백신만으로 우리가 집단 면역이라든지 확산 통제가 어려울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데이터를 보면서 다시 희망을 좀 가지게 됐는데요. 그래도 백신이 효과적이고요. 백신의 데이터를 보면 감염 예방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특히 사망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저는 큰 희망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의 상황을 보면은 해외 유입 차단, 그다음에 국내 확산 방지 이런 면에서 방역 완화가 굉장히 성급하게 이루어지면은 또 역효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방역 완화에 있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법은 하루빨리 백신 접종을 완료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델타 변이에 대한 백신 접종의 효과는 어떨까요? 이슈 체크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더 이슈 체크 시작합니다. 인도에서 발생한 델타 변이가 현재 전 세계 90여 개국으로 확산됐습니다. 백신 모범국 영국, 이스라엘은 물론 코로나19 청정국인 호주까지 확산된 상황입니다. 다행인 건요. 현재 접종 중인 백신이 델타 변이에도 큰 효과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자,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경우 2차 접종까지 완료하면 면역 효과가 클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12주 간격으로 맞는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시기를 조금 당겨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접종 시기를 당겨야 된다는 의견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접종 시기를 당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필요성이 커져야 되거든요. 지금 델타 변이가 국내에서 매우 심각하게 유행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런 정책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백신 관련된 용법이나 용량에 대한 정책은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11주에서 12주로 결정된 것은 11주에서 12주 사이 간격으로 접종했을 때 효과가 가장 높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인데 만약에 우리가 접종 간격을 조금 단축한다면 감염 예방 효과가 조금 감소할 수 있는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런 과학적인 근거도 중요하지만 백신 수급 상황이 얼마나 원활한지도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현재 접종 간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1차 접종을 하는 얀센 백신의 경우 델타 변이에 대한 효과를 확신할 수 없어서 추가 접종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거 사실인가요?
일단 뭐 사실 여부를 떠나서 지금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라고 말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얀센 백신이 델타 변이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밝혀진 게 없고, 또 두 번째는 얀센 백신의 효과가 1차 접종을 맞았을 때 얼마나 지속되는지조차도 아직까지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예방 효과가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가 좀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왜 자꾸 얘기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영국에서 나온 데이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차 접종했을 때 델타 변이에 대한 예방 효과가 한 33%다. 2차 접종을 해야지 한 60%까지 올라간다. 이 데이터를 보니까 얀센은 한 번밖에 안 맞으니까 만약에 아스트라제네카랑 같은 방식으로 개발된 백신이니까 그렇게 되면 효과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수준밖에 안 되면 33% 가지고 어떻게 델타 변이를 막을 수 있어? 이제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거는 뭐 당연한 이제 합리적인 의심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게 백신마다 작용 기전이 같은 방식이 더 많이 다를 수 있고, 또 내 몸에서의 면역 자극이라든지 면역의 지속 기간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다른 결과를 유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얀센에서 나오는 결과를 좀 기다려봐서 델타 변이 자체에 대한 예방 효과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백신을 맞고 나서 그 효과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연구 결과가 나오게 되면 일단은 이제 얀센 백신 1차를 맞은 사람한테 뭐 아직까지 계획한 건 없지만 6개월 있다 맞을 건지 1년 있다 맞을 건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결정될 것 같아서 지금 그에 대한 자료가 나오려면 적어도 한 달 정도는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얀센 백신 효과에 대한 결과 조금 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더 이슈 체크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과 관련된 연구 결과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그중에 몇 가지를 정리해서 시청자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재갑 교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교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고 두 번째 백신은 화이자로 막는 이런 교차 접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게 아스트라제네카를 1차, 2차 다 맞는 것보다 효과가 더 높은 건지 궁금합니다. 예, 최근에 여러 연구들이 사실 나왔는데요. 이제 스페인하고 독일에서 이미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고 화이자 백신 접종을 했을 때 항체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런 연구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 이제 새로운 보고가 나왔는데 여러 조합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아스트라제네카 1차에 맞고, 뭐 화이자 2차에 맞고, 그다음에 화이자 1차 맞고, 아스트라 2차 맞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맞던 대로 아스트라 2번 맞고, 화이자 2번 맞고, 이 네 가지를 다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하고 화이자 예방접종을 했을 때 일단 항체 형성, 특히 이제 중화 항체를 형성하는 부분이 제일 좋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화이자 2번 맞는 거, 또는 이제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맞고, 이런 부분으로 이제 순서가 나와서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한 사람에서 화이자 추가 접종할 때 상당히 항체 효과가 높게 형성된다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요. 특히 이제 T세포 면역과 관련돼 있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연구들이 나오는데, T세포 면역에 관한 부분들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화이자 접종을 했었을 때 T세포 면역의 자극도 가장 좋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백신들의 조합을 봤었을 때 일단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고 화이자를 2차 접종하는 게 상당히 유리하겠다라고 나오고요. 이상 반응에 관련된 결과들도 영국에서 또 다양한 형태로 이제 하고 있는데, 이상 반응과 관련돼서는 일단은 이제 우리가 예방 접종하고 단계에 나타나는 이상 반응들 있죠. 뭐 열이 나거나 뭐 온몸에 근육통이 생긴다든지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이런 이상 반응의 빈도가 좀 올라간다고는 돼 있는데, 중증 이상 반응, 뭐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심각한 이상 반응의 빈도는 뭐 이렇게 교차 접종하더라도 더 많이 드는 건 아니다. 그냥 가볍게 앓는 정도가 조금 더 빈도가 늘어나는 수준이라, 그래서 일단 예방 접종은 교차 접종도 할 만하고 효과도 상당히 괜찮겠다,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스트라제네카 2번 맞은 분들 결국 접종 계획 바꿔서 화이자도 한 번 더 접종해야 되는 겁니까? 네, 교차 접종을 보실 때에는 교차 접종을 꼭 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할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면 좋다. 뭐 네, 근데 하면 좋다라는 것보다 해도 된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하고 2회차 화이자 접종을 우리나라에 시작하게 된 계기도 아스트라제네카의 일시적인 수급 불균형이 있으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1차 접종 아스트라제네카를 하신 분들을 다 2회차 접종을 화이자로 진행하신다고 한다면 공급이 가능한지도 확인을 해봐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효과성에 있어서는 조금 더 높아질, 9차 접종이 조금 더 높아질 여지가 있지만 안전성에 있어서는 2차 접종을 아스트라제네카로 모두 진행하시는 게 그나마 데이터가 나와 있고 검증된 방식이라는 거죠. 또 다른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에는 면역 효과가 몇 년 동안 간다. 그래서 부스터 샷을 맞을 필요가 없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은 mRNA 백신의 면역 자극 효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은 감작되어서 이제 추후에 일단은 이제 면역 메모리를 형성해서 계속해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런 능력 부분도 상당히 자극이 강하더라. 그다음에 T세포 면역의 자극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가 아주 뭐 크게 변이가 돼서 그러니까 백신 효과를 아주 무력화하는 정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mRNA 백신 접종했을 때 뭐 최소한 2, 3년, 길게는 뭐 몇 년 이상 훨씬 더 이제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사실은 이제 결과가 나오긴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게 이미 좀 저희가 예상했을 때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화이자 백신이나 모더나 백신 6개월째 예방 효과가 거의 90% 정도로 잘 유지가 되는 게 이미 그러니까 항체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효과는 90% 이상으로 상당히 유지되는 것 때문에 예방 효과 상당히 오래 갈 거라고 예상이 되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변수들이 사실 있는데요. 이미 뭐 델타 변이 때문에도 뭐 백신 효과가 살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전파력이 강해지니까 접종 효과가 더 높아야 된다는 얘기들도 사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특히 뭐 베타 변이 같은 경우에는 백신 효과를 뭐 한 10에서 20, 30%까지 떨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사실 전 세계가 거의 동시에 예방 접종이 돼서 유행이 안정화되지 않는다면 유행이 지속되는 국가에서 계속 우리가 예상도 못하는 그런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면 지금의 백신 접종 효과가 뭐 2, 3년, 3, 4년 간다고 하더라도 3, 4년 지났을 때 그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그 백신이 계속 효과를 낼 거냐의 부분은 또 다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뭐 올해 뭐 크게 유행하지 않는 애는 뭐 예방 접종을 잠깐 쉬더라도 변이 바이러스가 새로 출현하는 시기에는 또 새롭게 접종을 해야 되는 그런 스케줄을 밟을 수밖에 없게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다시 델타 변이와 새로운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두 분 전문가들이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재갑 교수님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코로나19는 뭔가 좀 안정이 될 것 같거나 뭔가 나아질 것 같으면 뭔가 또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그런 것 같아요. 예, 새로운 변수가 생겨서 다시금 긴장하게 하고 하는 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겪어보지 않은 길들을 사실 저희가 겪고 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새로운 변수들이 우리의 삶을 계속 뒤집어 놓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델타 변이에서 주는 고통은 뭐 그렇게 상대적으로는 그게 크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지금 대비할 수 있는 능력도 이미 뭐 수많은 일들 겪어오면서 다 해봤기 때문에 거기다가 백신 접종까지 충분히 하고 있고 백신 접종도 충분히 완료를 하면 또 완전히 백신 효과가 완전히 떨어지는 상황들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명한 국민들께서 현명한 대응을 통해서 이번에도 이겨내실 거라고 저희는 바라고 또 마지막까지 어떤 끝날 때까지 국민들과 정부가 한껏 힘을 합쳐서 같이 좀 이겨내는 그런 과정들을 겪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좀 연기가 됐었는데요. 많은 전문가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이제 조금 신중하게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드렸습니다. 근데 그런 의견을 드렸더니 국민들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자영업자랑 소상공인의 피해는 생각도 하지 않는 거냐, 그러니까 방역만 너무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들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저희 입장에서는 드릴 말씀이 사실 없습니다. 정말 너무 죄송스러운 일이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를 천천히 신중하게 진행하는 게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장 적게 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번에 우리가 7월 1일자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대폭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다시 일주일, 2주일씩 연장이 됐잖아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더 희망 고문에 가깝다고 보고요. 우리가 국민의 인내심 아니면 국민의 참을성, 이런 것들도 방역 자원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고 과감하게 접근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고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더 좌절을 드리게 되는 거라서 국민들께서는 당장 버티기는 좀 어려우시겠지만 좀 신중하고 천천히 방역 완화를 좀 진행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관건은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겨내려는 의지 가지고 개인 방역에 철저히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이슈 진단 코로나19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새로운 소식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의 꼭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